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었는데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법 적용 대상 그리고 내용을 두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논란도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영란법이라는 게 정확한 이름이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두 가지 법률이죠.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핵심은 예.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아라, 공직자에게. 네. 두 번째로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지 말아라. 네. 혹은 금품을 주겠다라는 약속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골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네.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고요. 네. 부정한 청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네.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하게 되면 그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차적으로 그 공무원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네. 또 공무원에게 이걸 전달해 준 사람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죠. 저희가 이제 그래프 화면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네네. 자, 그 헌재에서 결정할 때 이제 네 가지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네 가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인하고 예. 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네. 이들을 이 법의 그 수범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재에서는 이 언론의 자유가 조금 침해될 수 있고 과도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침해되는 사익은 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그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연 연좌제 금지나 네.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 공직자와 같이 그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것 역시 합헌이다. 그래서 5대4 합헌이 나왔죠. 네. 조금 팽팽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네. 그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그때 나눠놨었거든요. 네. 그것이 너무 모호하지 않냐. 그래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역시 뭐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이라던가 다른 법을 통해서 형성된 것에 의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금품을 수수하는 그 기준을 시행령 위임한 거. 시행령이 위임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이것도 되는 합헌으로 이것도 합헌 결론이 맞죠. 난 것이죠. 예. 자, 지금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추정이 예전에는 뭐 국민의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4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공직 유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언론인 네. 또 사립학교 교직원 다 합치니까 한 200만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0만 그래서 정도 400만이 되는 라는 건가? 거죠. 예. 자, 그 과태료 대상이 되는 금액 뭐 여러 번 알려. 저는 350으로 기억을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식사비 간단하게 식사비는 3만 원이 상한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넘어서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네. 1인 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회에 한 번에 네. 혹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 자, 예를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일반인이 업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 1차 식사비로 30만 원을 했고요. 네. 보통 이제 2차라고 부르죠. 네, 2차 네. 술값으로 80만 원을 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80만 원하고 30만 원이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차로 먹고 그다음에 곧바로 가서 2차로 저런 금액을 썼다면 합쳐서 1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2회를 나누지 않고 1회로 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런 예.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카드를 2번 그었더라도 저건 한 번 네, 한 그렇습니다. 걸로 그렇게 봐야 네, 된다는 네. 거죠. 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영란법 적용 사례인데요. 커피 선물권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5,000원인데요. 5천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3만 원 이하 혹은 5만 원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선생님하고 학부모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사교나 의뢰 목적인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김영란법의 지금 태도입니다. 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교적인 목적이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그냥 전부 다 하는 것이다 이러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5천 원 아니라 1,000원을 받았어도 혹은 1,000원짜리를 받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저희가 준비한 다음 사례는 좀 복잡한데요. 네.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씨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 공기업 업체 직원 B 씨, 어릴 때부터 둘이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이 둘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A 씨가 식사값 40만 원을 모두 계산을 했어요. 자, 네. 보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여기서 지금 전기 공기업체 직원 B 씨가 이제 공직자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A 씨하고 B 씨가 40만 원을 계산했으면은 나눠 보면은 한 사람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하고 B 씨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약업체 직원하고 전기 공기업체 직원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친구. 네, 친구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10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조금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복잡한 결혼식장에서 보면 부조금 들어오면 그거 일일이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조금, 그러니까 부의금으로 5만 원을 내고 화환으로 보통 화환값이 한 10만 원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합치면 15만 원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법이 시행 그 합헌으로 모두 나오니까 예. 지금 예식장들이 다 비상이 걸렸답니다. 9월 28일 이전으로 다 날짜를 옮기려고. 아, 벌써 그런. 네,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예. 그 한 사람이 부의금도 내고 화환도 보냈는데 그게 10만 원을 넘게 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내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인데 네. 내가 친구의 친구가 아니라 직무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의 그런 결혼식에 초대돼서 갔다. 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이름을 보낸 그 화환에 대해서까지 모두 한 사람이 낸 것으로 보아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 법인과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예.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좀 약간 좀 애매한 거 저희가 준비를 네, 했는데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통 일정 비율의 할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1회 100만 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원칙적으로 뭐 공무원한테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네. 저런 경우에는 특정 직군에 대해서 주는 거지 그 개인에 대해서 저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저런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처벌되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더 현실적인 질문 드릴게요. 네네. 항공사 그 비행기 탈 때 업그레이드 문제인데요. 그 항공사에서 실수로 초과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럼 상당한 비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항공사에서 정말 실수로 그 초과 인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탁을 해서 했을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 당연히 청탁이 되는 거니까. 청탁이 되는 것이고 금품 수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조금 전에 그 결혼식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저희가 가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었어요. 근데 호텔에 가보면 요즘은 뭐 일반인들은 비싸죠. 깜짝 놀라겠지만 10만 원이 네네. 넘는 저 식사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혼주라고 하죠. 예. 그 주최 측에서는 그 공무원에게만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네. 하객으로 온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라고 해서 뭐 공무원이 무조건 밥을 안 먹어야 된다 내지는 반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게 되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네네. 예. 자, 저희도 그렇지만 공기업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언론사지 않습니까? 네. YTN 같은 경우도.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자도 있고 그 앵커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그런 분들까지도 다 뭐 예를 들면 저 기자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그분들도 다 적용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사실 있는데 만약에 직접 회사랑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법의 적용 대상이고 네.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청소 용역이나 뭐 경비 위탁 이런 위탁업체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네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인들끼리 같은 식사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질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예. 이 법이 뭐 이상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회상규를 적용시켜서 그 정도는 허용된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같은 회사 내에 상사가 부하 직원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포상 같은 걸 내려주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포상의 개념은 괜찮다는 네네, 거죠. 괜찮고요. 또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를 동료들끼리 같이 하면 한 예. 번은 이 사람이 내고 한 번은 저 사람이 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뭐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번에 포함된 거에 보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어린이집은 예, 아니라는 예. 거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 많은 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큰 기업들은 사보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사보 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언론인의 범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잡지 및 정기 간행물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언론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내부 일부 부서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언론인이지만 네. 그 나머지 업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저희 YTN 같은 경우도 보통 제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사를 내달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제일 들어맞는 개념이 바로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제보를 하거나 기사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공익적인 목적이고 반드시 사회에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걸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사를 내달라고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뭐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이런 경우는 부정청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보하고 기사, 네네. 청탁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는 공익의 목적이 네네. 있었느냐는 예, 게 그렇습니다. 가장 예, 중요하다는 거죠.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보시면서 염두에 두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금품이나 이제 부정 청탁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각종 학교나 기업체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학계에서는 이걸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 선생님하고 네. 사립대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네. 전공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다. 예. 그런데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국립대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30만 원만 받아야 되고 네. 또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내 이 학문적 노하우와 나의 강의 실력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강연료를 뭐 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내가 국립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이미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그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면부터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그게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시행령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농축수산 그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두 도미노 현상처럼 다 좀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내수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 시행령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예, 예를 들면은 올해 나의 아이의 담임 선생님인 경우는 나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네. 작년에 내 선생님이었던 경우에 또 올해 내가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사실은 네.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또 담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내 아이 이 첫 번째 아이의 선생님이었지만 두 번째 아이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쪽 부서에 있다가 그렇죠. 다음에 예. 다른 관련 있는 부서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직무 예.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부분이 사실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이 좀 네, 애매할 네.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셨죠. 자,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